우리 모두는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며 인생의 여정을 걷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삶의 매 순간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항상 새로운 얼굴을 가지고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어진 경계 안에서 유랑하며 타인의 다양성으로 나를 풍요롭게 채우고 서로의 동등함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어린 영혼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강한 영혼은 어디에 가든 고향을 만들고 완벽한 영혼은 이 세계를 낯선 곳으로 여긴다. 12세기 수도사가 남긴 글의 구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집, 고향, 조국에 대해서 어린 영혼이고 강한 영혼이며 또 완벽한 영혼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태도만으로 살 수 없으며 끊임없이 이동하고 변화하면서 수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역동적인 삶의 서사이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평등하고 흩어져 있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부천시장 조용익입니다. 먼저 빠칭코 이민진 작가님과 신성미, 이미정 번역가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11월의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빠칭코는 제1조선인의 4대에 걸친 가족사를 다룬 작품입니다. 낯선 땅을 떠도는 전 세계 유랑민의 디아스포라를 대표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회복과 연민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기까지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 정명교 심사위원장님을 포함한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마음으로 지지해 주신 부천 문인 작가분들의 응원도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에릭양 에이전시와 베네트랜스 번역 출판 에이전시, 인플루엔셜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성원 의장님과 시의원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 부천은 서울의 변방, 서울과 인천에 끼인 도시, 잠시 거쳐가는 도시였다라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천의 돌파구로 삼은 도시 발전 전략은 문화였습니다.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비보이, 부천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문화에 꾸준히 투자한 결과 부천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이자 국가지정 문화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문화의 힘입니다.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부천은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삶을 바꾸는 문화의 힘을 믿습니다. 디아스포라 문학은 멈출 수 없는 세계화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모두에게 뜻깊고 특별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파칭코의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입니다. 오늘 수상자이신 이민진 작가님, 신승미 이미정 번역가님, 그리고 조영익 시장님, 최성훈 부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문학창의도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신 부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의 두 번째 시상식 개최와 빠친코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자연재해, 전쟁, 핍박을 피해서 또는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해 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우리 모두가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일궈가는 인간을 다루는 이 디아스포라 문학은 우리 세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차별, 편견, 억압, 착취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에 맞서거나 타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줍니다. 이번 수상작인 빠친코는 특히 부천시에게나 저 개인에게나 아주 의미가 깊은 작품입니다. 2019년 이태리의 파브리아노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세계대회를 앞두고 부천시는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문학을 통한 세계 시민 교육, 이건 부천시가 그 문학 창의도시 신청을 할 때 약속을 했던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마침 부천시가 이 세계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때라서 저하고 제 동료인 한건수 교수, 또 부천시의 유성준 과장 등 부천시 공무원들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원미동 사람들로 시작해서 빠친코를 통해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를 만들었었습니다. 부천의 원미동, 영어로는 far and beautiful town이 되겠죠. 이 원미동은 전국에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빠친코 역시 고향을 떠나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빠친코에서 요셉은 나가사키에 갔다가 원자포탄에 피폭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하러 갔다가 가족에게 엄청난 짐이 돼서 돌아오고 맙니다. 이 나가사키 직전에 핵폭탄을 맞았던 히로시마를 방문했던 일본의 노벨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는 히로시마 노트라는 작품에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이 외부인들에게 말하려 하지 않는다. 이 사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피해자의 침묵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영어 제목은 휴먼 액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이 온다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5.18 당시 국가의 폭력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연구자에게 주인공은 무거운 침묵으로 답을 합니다. 한편 국가의 폭력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부천시의 문학을 통한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세계대회에 참가했던 모든 도시들로부터 아주 뜨거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빠친코는 단지 제일 한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보편적인 문제,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존엄을 그렸다는 점에서 빠친코는 진정한 평화를 찾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빠친코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부천 시민들과 정과리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이 유네스코가 이룩하고자 하는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에 기초한 평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의회의장 최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2회를 맞아 제1조선인의 디아스포라 삶의 가치를 그려낸 파친코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는데요. 작품 선정에 애써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민진 작가님과 신승미, 이미정 번역가님들도 축하드립니다. 부천은 도시화 과정에서 다양한 출생지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인간의 삶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디아스포라 문학 시상식이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번 시상식을 통해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상상력이 더해지고 전 세계 화합의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우리 의회도 세계의 한국 문학을 널리 알리는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식이 계속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천시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네트워크와 함께 문학을 통해서 세계 연대와 환대, 협력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제2회 시상식의 문을 조용익 부천시장님, 한경구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운영위원장이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최성훈 부천시의회 의장님께서 함께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1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신영일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2회 만에 여러분의 관심이 훨씬 더 커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이 추구하는 가치인데요. 이 지역과 공간의 개념을 조금 확장해 보면 우리는 모두 삶의 다양한 순간에 디아스포라를 꿈꾸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또 선택당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도 올해 새로운 여정을 떠나서 이 새로운 공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이곳은요, 내년 5월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부천 아트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식 개관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남았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미리 몇 달 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전 세계 클래식 연주자들의 꿈의 무대가 펼쳐질 이곳에서 제2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식을 진행하게 돼서 더 뜻깊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상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심사위원회, 추천위원회, 운영위원회, 부천시 의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부천의 문인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7개월 동안 애써주신 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분들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낭독 퍼포먼스와 시상식이 2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2시 50분부터 시작하는 2부에서는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현악 4중주 공연에 이어서 작가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이벤트로 개최하는 사인회는 사전 신청하신 30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동시통역이 진행되는데요. 1번은 한국어, 2번은 영어로 제공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2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낭독 퍼포먼스로 작품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다마구치가 네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다더라. 뭐라고 얘? 내가 넌 절대 아이들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다마구치가 둘 중 한 명이라도 괜찮다더군. 불쌍한 사람 같으니라고. 걱정 마. 그 사람은 네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해. 우린 곧 평양에 갈 겁니다.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 네 시부모도, 형님네 부모도 모두 땅을 가졌다는 이유로 총살당했어. 정부가 바뀌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적을 제거해야 하니까. 그곳에서 지주는 노동자의 적일 뿐이야. 그래. 슬픈 일이지.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선자는 현실적인 여자였지만 그런 선자조차 한수가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선자는 이 남자를 알면 알수록 어릴 때 사랑했던 남자는 자기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증명되지 않은 감정일 뿐이었다. 넌 노아의 교육을 생각해야 해. 노아가 대학 입학 시험 공부를 할 책을 몇 권 가져왔어. 그렇지만은 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쪽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얘. 제 아이들은 여기서 미래가 없어 얘. 지금 고향에 못 들어간다면은 안전해질 때 그때 돌아갈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선자는 해야 할 말을 했다. 한수는 잠시 묵묵히 있었다. 네가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노아는 그동안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해. 노아는 대학에 갈 거고 벌써 12살이야. 선자는 노아의 교육에 대해 생각해 왔지만 어떻게 노아를 도울지 알지 못했다. 게다가 학비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고향에 돌아가는 데 필요한 돈조차 부족했다. 새 여자는 요셉에게 들리지 않게 이 문제를 늘 의논했다. 일단 오사카로 돌아가서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했다. 노아는 이 나라에 있는 동안 공부를 해야 해. 조선은 오랫동안 혼란 상태일 거야. 더구나 노아는 이미 훌륭한 일본 학생이야. 조선으로 돌아갈 때 노아는 좋은 일본 대학의 학위를 가지게 되겠지. 어쨌든 부유한 조선인들은 다 그렇게 해. 자식들을 다른 나라로 보낸다고. 노아가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는 내가 낼게. 모자수의 학비도 내가 낼게. 아이들이 돌아가면 좋은 가정교사도 구해. 아입니다. 아이라고 해. 여러 작품 중에 파친코는 세계문학 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1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현대적 소설 작법으로 전달하여 높은 극적 완성도를 보여준 작품입니다. 하나의 짧은 장에서 많은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또한 이야기의 이면에 있던 사실들이 표면으로 드러나서 강한 인상을 남긴 듯합니다. 처음으로 노아의 생부 고한수가 선자의 가족들과 직접 관계를 쌓으면서
극적 전개가 전환점에 오는 동시에 한국인인 선자의 가족이 처음으로 일본인 가족과 서로 의지하고 신뢰를 쌓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는 4세대에 걸쳐 이주하며 확장되는 삶의 생명력이라는 주제를 고전적인 구성과 필치로 담아냅니다. 선 굵은 이야기가 유장하게 흐르면서도 세심한 감정과 욕망의 표현이 살아 있습니다. 혈연으로 얽힌 가족의 질긴 인연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끌림, 우정, 유대, 존중에 기반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뛰어난 디아스포라 문학입니다. 특히 역사로부터 버림받은 가족의 슬픔과 아픔이 이게 자칫하면 공상맞은 넋두리와 감상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 이민진 씨는 냉정하고 아주 정제된 문장으로 순환의 가족사를 품격 있게 그려냈습니다. 원래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비극은 가혹한 운명의 횡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발길질하면서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대변했습니다. 파친코가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 보편적 호응을 얻은 것도 그런 비극의 발길질 정신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 역사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제1교포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전공법에 의해 재구성함으로써 디아스포라 문학만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인 관련 문학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둘째, 무대를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21세기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기존의 디아스포라 문학은 당사국들에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히 생존의 드라마만은 아닙니다. 작가는 여러 사건들과 그 후과를 보여주는 내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문제는 내가 삶에 대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때 삶도 내게 가치 있다는 윤리적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 파친코는 고결성을 주제로 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독자를 품위 있게 감싸면서 정신의 가파른 계단을 의연하게 오를 결심을 하게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소설은 이미 고전의 반열에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낭독 퍼포먼스에 이어서 심사평까지 만나보셨는데요. 낭독극은 정하연 심사위원님께서 가장 인상 깊었다고 손꼽은 장면을 연출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식 함께 할 텐데요. 자,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장편소설, 한국어나 영어로 출판된 현존 작가의 작품 한 편을 선정해서 작가에게는 5천만 원, 번역가에게는 총 1,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작가 시상을 위해서 조용익 부천시장님 무대로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자, 그럼 수상작 파친코의 저자 이민진 작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올라오십시오. 자, 그럼 시상하겠습니다. 제2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수상작 파친코 저자 이민진 축하합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기념 촬영 진행할까요? 예. 자, 보통 상패하면 우리가 크리스탈 상패 생각하게 되는데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이 상의 의미를 담아서 예쁜 나무 상패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네. 파친코의 저자 이민진. 자, 그럼 바로 수상 소감을 청해 볼 텐데요. 여러분 통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네.
소감을 준비해 오셨나 봐요. 네. Thank you so much.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말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The first people that I'd like to thank more than anybody else is the city of Bucheon for believing in literature and the power of art. I want to thank all the judges. I want to thank the committee members. I also want to thank UNESCO for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literature in the category of art. Also, in terms of diaspora, I want to thank my translators, Shin Seung-mi and Lee Mi-jang, because they have done the valiant work of getting the story to you. In March of 1976, my parents, 2 sisters, and I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 was 7 years old. We flew from Seoul to New York City, and I recall the long flight vividly. When I was thirsty, my father taught me to say, "Juice, please." The first phrase that I learned in English was, "Juice, please." Every time I said, "Juice, please," a kind flight attendant, the first white American woman I had ever met, would hand me a can of orange juice. This was so marvelous that I kept on saying, "Juice, please," and I would get a can of orange juice for every person in my family and every person in the entire aisle. We landed in JFK, and my mother's brother, Uncle John, picked us up and took us to his rental apartment, where we slept in his living room for the first few weeks. In South Korea, bananas were very expensive in 1976. And knowing this, Uncle John, 내 삼촌, bought bunches and bunches of bananas. And he arranged them in a really large metal basin. And he told my sisters and me that we could eat as many bananas as we wanted. And when we finished all the bananas in the basin, he would buy us more. Unlimited orange juice and an infinite quantity of bananas. America was abundant, generous, and wondrous to me. Back in Seoul, my father worked as a marketing executive at a cosmetics company called Pieris, and my mother was a piano teacher. When they arrived in New York City, they had no money, very little money. So my father opened a newspaper stand for 1 year, and he sold candy and the daily news and lottery tickets. Later, he ran a small wholesale jewelry business, and that sold inexpensive costume jewelry to street peddlers. We were middle class in Seogyeodong, in Seoul, but in the United States, we were working class immigrants for many years. So why did we go to America? In 1950, the Korean War began. My father was 16 years old, and he was born and raised in Wonsan, a port city, as you know, now in North Korea. Fearful that her son would be conscripted into the communist army, my grandmother was able to secure passage for 2 of her sons on an American warship that would transport the refugees to Busan, the southernmost tip, as you know, of South Korea. My father thought that he would be home in just a few days. But after the border closed, my grandmother never saw her sons again. My mother is a native of Busan, and her father was a Presbyterian minister who served as a headmaster of an orphanage school for Korean boys who had been repatriated from the defeated colonial Japan, having lost their parents
the bombings in Nagasaki and Hiroshima. My father and mother were born as colonial subjects of Japan, and they saw their country divided in half by foreign powers. They had their families separated, and they witnessed a devastating war erupt and destroy lives.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s you know, signed in July of 1953, ceased the hostilities between the two nations. But to this date, a peace settlement has yet to be achieved. So, why did my parents decide to immigrate to America? Immigrating was not my mother's idea, but she had asked her brother to sponsor us because my father had insisted. He wanted us to live in America because for him, war was not just an idea. It was not an abstraction. War was something that had made him lose his mother, his sisters, and his home forever. War was something that could take a 5,000-year-old nation and slice it in two. War was something that could turn countrymen and brothers into enemies. War could separate families forever, and they make children into orphans in a flash of light and smoke. My father could not risk another war if he could help it, because he wanted peace for his children. Now, peace is the very opposite of war. And in the history of the world, we can point to random eras such as the Pax Romana, the Han Dynasty, the Edo period, and the Tulip period, when nations did not fight. And in such times when men do not fight, whether it be for several hundred years or for a mere dozen, when men do not fight, citizens build paved roads, they write plays, they design beautiful buildings, they perfect the art of paper making, they create printing presses, and they invent cures for illnesses to take people out of suffering. And we gaze at the beauty of flowers. When there is no war, we fall in love, we bear children, we dance at weddings, and we could hold on to each other and to our loved ones without fear of loss. We can turn our swords into plowshares. Today, according to the UNHCR, there are over 100 million displaced people, especially post-Ukraine, who are searching for peace. And you and I know that every advanced economy is terrified of these homeless people. We fear that they will bring strife, pestilence, and crime into our borders. At the very least, they will bring their troubles, their sadness, and their long list of needs. How will we meet these needs? And why should we? Why should we care about them? Who are these people to us anyway? Perhaps the job of the writer is to ask, could they be us? Could these homeless people be us? We ask these questions. How could we not? Refugees are not ideas. They are not an abstraction.
I am the daughter of a refugee. And I am here right now because I have been graciously allowed to have sufficient peace to read and to write books. As a fiction writer, I want you to know that I have an agenda. I have a plan. I am trying to make every reader Korean. Through characters, plot, point of view, tone, and setting. And through recognition, reversal, and catharsis, I am hoping that each reader of my books becomes Korean. Because you see, I know that this is what stories can do. Through literature, I have been Irish and Russian and French and Jamaican, British and Japanese, Palestinian and Turkish, Jewish and Catholic and Muslim, African American and indigenous. And through literature, I have been male and I have been gay. I have been disabled. I have been ruling class. I have been transgender. I have been disenfranchised. I have been an orphan, and I have been imprisoned. Through literature, we cross borders, and we become united with the selves that we did not know that we could be. And we become reunited with the selves that we had lost. And I believe that this is how we approach peace. With our arms held wide open, our hands bearing orange juice and bananas to welcome the children into our lives. I want to thank you for this incredible honor of the Bucheon Diaspora Literary Award, and I wish you and your families lasting peace. 잘 들었습니다. 정말 뭉클한 소감 잘 들었고요. 예, 상패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 시상이 남아 있습니다. 번역가 시상인데요.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의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문학평론가 연세대학교 정과리 교수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수상자는요, 이 파치코의 개정판 신승미 번역가와 초판의 이미정 번역가 두 분인데요. 아쉽게도 오늘 두 분 다 참석을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셜 출판본부의 서금선 본부장님과 출판 번역 에이전시 베네트랜스의 강유주 대표님께서 대리로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올라오시고요. 자, 먼저 개정판을 번역한 우리 신승미 번역가님 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상을 전달해 주십시오. 상패 전달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미정 번역가님에 대한 시상입니다. 예.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2018년에 한국에서 초판 번역이 됐고 올해 2022년에 새롭게 번역돼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념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심사위원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서금선 본부장님부터 소감 들어볼까요? 네, 신승미 역자님을 대신해서 소감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상을 받게 되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한 가족의 역사를 통해 우리 선조의 고달픈 삶을 다시 일깨워 주신 이민진 작가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번역하는 내내 양진과 선자의 모정, 훈이와 이삭의 부정이 느껴져 눈물이 흘렀고 일제강점기에 고국을 떠나 힘든 삶을 부지할 수밖에 없던 이주자들과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후손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나올 이민진 작가님의 한국인 시리즈도 고대하겠습니다. 빠친코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인플루엔셜과 베네트랜스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강유주 대표님 소감 전해 듣겠습니다. 수상 소감을 대신 전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번역은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탐험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길에서 부족한 제게 빛을 밝혀준 독자 여러분과 이민진 작가님, 그리고 베네트랜스의 강유주 대표님, 모든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게 과분한 이 상을 채찍이라고 받아들이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번역가상 두 분께서 받으셨고 오늘 이렇게 대리 수상으로 상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기념 촬영 잠시 진행할 텐데요. 자, 우리 시상자와 수상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관객 여러분과 함께 잠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정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지만 지금 저 눈은 다 보이니까요. 예. 예. 자, 예. 이렇게 우리 관객 여러분과 함께하는 촬영 해봤습니다. 요즘 저 관객과 함께하는 촬영이 어딜 가나 유행이더라고요. 예. 자, 이어서 우리 시상자와 수상자 그리고 요 제일 앞줄에 플로어에 계신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잠깐 무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잠깐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올라오십시오. 자, 상을 받은 분과 우리 시상에서 주신 분들 그리고 이 플로어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 무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자, 오늘 이 자리를 기념하는 촬영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촬영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 1부 시상식이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시 47분인데요. 3시까지 쉬시고 3시부터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자, 첫 순서로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현악 4중주 두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D장조 K136 찰츠부르크 교향곡 1번 1악장과 함께 보로딘 현악 4중주 2번 라장조 3악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보로딘의 곡은 우리 이민진 작가님이 평상시에 아주 좋아하는 곡이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 문학 하면은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현상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The diaspora may be the most interesting part of each society, the part always navigating the constantly shifting groups and grounds, the vagabond who brings his or her language and culture into the known world and challenges then changes it. I think in essence my diaspora is somehow associated with migration, human migration. And so because we move around, traditionally this is also related, it is very often returns a big theme. And in this way, it's become easier to do in a globalized world, and many people can consider themselves diasporic people. 결국 이 세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충돌하는 가치관과 서로 다른 문화와 또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취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문학 세계는 경계 없이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또 그 디아스포라 문학 작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상상력과 글쓰기가 문학에 주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수상작인 소설 이 파친코의 저자 이민진 작가님과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여러분께서는 통역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예. 자, 우선 그것부터 좀 여쭤봐야겠네요. 조금 전에 우리 이민진 작가님을 위해서 특별히 선곡을 한 우리 보로딘의 곡을 들으셨는데 어떠시던가요? I'm so sorry. It's okay. 네. I'm not going to cry.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것부터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까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는데 원래 감수성이 풍부해서 눈물이 많은 편이세요? Yes. I'm 울보. I'm very sorry. Actually, when it comes to Borodin's music, it was so moving to hear that, because it's one thing to listen to something on your iPhone or on your stereo, but then to have amazing, talented performers play it, I started to cry again. So I cannot cry anymore today, or else I'm going to have to drink more water. Yes. 예, 지금 옆에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여튼 중간중간 알아서 섭취를 하시고요. 또 이 공간 자체가 공연을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서 아마 그 음악의 느낌이 좀 더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파친코를 정말 감명 깊게 읽고 파친코의 팬으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제목만 보고 다른 정보를 아무것도 모를 때 이게 도박에 관한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작가들이 이제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글을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내용을 쓰다 보니까 제목이 떠올라서 그렇게 제목을 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한데 이 파친코라는 제목은 언제 결정하셨나요? So the very first book that I wrote about this subject was called Motherland. It was not called Pachinko, because I was going to write about the idea that people who are Koreans in Japan would miss home, and the home would be, of course, Korea, and that motherland was really important to me. That book that I wrote was really terrible, very boring. So I decided not to publish that book. In 2007, after my first book, Free Food for Millionaires, came out, I moved to Japan because my husband got a job. And then when I went to Japan, I did not intend to write this book. I decided to look at my boring book, Motherland,
and look at it again. And I was like, why did it fail? And then I thought, oh, well, maybe since I'm here in Japan anyway, I'll start to think about writing that book again. And then I did a lot of research. And I started to talk to 제일교포. And when I interviewed all these 제일교포, every single time I would talk to them, somebody in their family worked in the pachinko business. So then I started to wonder, like, why? Why? I didn't understand. And then I started to really started to investigate more pachinko businesses. But the book is not about pachinko. It's about the fact that life is so full of chances that you can't control, but you have to play. 그렇군요. 그러면 저 파친코 외에 다른 후보작 이름 이거 혹시 다른 제목 다른 게 없을까? 그런 고민은 전혀 안 하셨나요? So initially it was called Motherland, but I think that that's not actually true because it ended up becoming a much larger book than just about Goyang. It became a book about life, and I wanted to argue that in life, whoever you are, you can feel that life is so unfair and unjust, and yet you still have to participate in life and not give up.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저 심사위원장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정과리 심사위원장님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언급하면서 SF는 진취적인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저 이민진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디아스포라의 의미와 디아스포라 문학의 확장 가능성 이게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So the word diaspora actually is a word that comes from the Bible. It's a Greek word, and it really talks about the Jewish people having to leave their homeland. And the way we understand it right now in the 21st century is it's the idea of dispersal, right? So you have the dandelion here. It starts to float, and it goes all over the world, and then the seeds, they start to plant. I was really interested in this idea of diaspora when people have to leave their homeland, either for economic reasons or because they're forced to leave, or because they want to leave because they feel persecuted, like an exile. And they can also have things like adoption, when people are leave, but then they don't choose to leave, they're taken. So all these kinds of ideas were really interesting to me, and very often we think of diaspora as a negative thing. It's very bad to be having to leave your homeland, because nobody really wants to leave their home. What ended up happening for me the more I studied diaspora was that diaspora is not just about leaving, but it's also about changing. When you go somewhere else, you change that world too. So I think it's so weird that my father left Wonsan, went to Busan, he worked at Seoul, and then he insisted that we go to New York. And then I wrote a book about Koreans in Japan, and now I'm back. I mean, the fact that it's dynamic, that we're always changing. So I'm changed, so I'm an American now, but at the same time, I also want to change the way other people in America think about Korea. I think this constant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diasporic people and the homeland is something that I'm very fascinated by. 그렇군요. 예. 박혜현 심사위원께서는 파친코에서 그 훈이의 장례를 치른 선자와 양진의 슬픔이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다면서 단 3문장으로 그려진 장면이 가장 감명 깊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조선정 심사위원께서는 소설을 읽는 내내 끊임없이 죽음을 떠올렸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작품에서 많은 인물들의 죽음이 담담하게 표현이 됐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 작가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When I was in high school, I learned that I had a liver disease. So I had chronic hepatitis B and I was a carrier. So when I went to college, I got very sick. So I used to be just a dormant state, just a carrier. But then in college, I became activated and I was very ill. So my doctor said that I would get cancer in my 20s or 30s. So when I was 16, I really thought I would die very young. I'm fine now. I'm totally fine.
because I had interferon B when I was 38 because I had very bad liver cirrhosis. So I was very sick at 38. Now I'm not sick. I'm fantastic. My liver is beautiful. However, I never think that a single minute of my life is anything but a gift. But I also know that I could lose this gift, that you could lose this gift, and I could watch people around me die. 2 of my friends from college are already dead before age 50. Young women who had children. So I know that people die without, and it doesn't seem fair to me. It doesn't seem fair. And the Itaewon tragedy recently in Korea it's very heavy in my heart. And I'm sure it's very heavy in your heart. And I'm so sorry for the families. And I think the reason why I say this right now is because we always have to pretend that it doesn't happen, these things, to be polite. We always have to pretend that our feelings are embarrassing. But the truth is that unless we recognize that these things happened and that we feel so terrible about them, we cannot actually ever get past it. So I think that grief is very important. And when I write about death and grief, I try really hard to write it the way people experience it. And in Korea especially, very often so many terrible things have happened in Korean history that the average Korean person often has to pretend like it's just part of life to suffer. So in my writing, I try to present it as calmly as possible, because that's the way I heard it when I interviewed a lot of Koreans in Japan, especially Koreans in Japan. 그렇군요. 예. 간 건강은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계신 거죠? Yes. 예. 감사합니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간이라는 장기가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스트레스 같은데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래서 이 작가라는 직업이 글을 쓸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또 괜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여쭤봤습니다. 자, 우리 코리안 3부작의 마지막인 아메리칸 학원을 집필하고 계시다고 하고 첫 장편 소설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도 재출간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출간 때 한국 언론하고 2007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자료를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소설 기법을 익히는데 오래 걸렸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차기작인 아메리칸 학원을 위해서 뭐 또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소설 기법이 또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So when I started to read as a little girl, I read all the classics, especially in Europe, whether it's from England or whether it's Russian or French, and especially 19th century realistic novels where they're talking about social problems. And those authors always use the omniscient narration. And I wanted to write like that so much, but it took me a really long time to understand how to write that way. And now that I figured it out, which is, I think, if you ask any average fiction writer, it is the hardest point of view to write, because you have to somehow be hovering like God and yet be able to go straight into the characters within the scene. And I believe that American Hagwon will also be written that way, because American Hagwon, the novel in my mind right now, is such a big book about the world, because it's about California and Korea, as well as, so it's Los Angeles, as well as Seoul, South Korea, and then also Sydney, Australia. So all those 3 countries are involved, and I wanted to have this sort of really large scope, so I think I'll be using omniscient narration. It's the point of view that I love most. 그렇군요. 예. 사실 저 어느 작가의 팬이 되면 그 작가가 다음에 어떤 작품을 또 보여줄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는데, 지금 저 아메리칸 학원을 집필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아메리칸이라는 거하고 학원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그 학원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학원을 잘 이해를 못 한대요. 그래서 그냥 아카데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는데,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그 조어로 제목을 붙이셨는데, 조금 전에 이 약간 얘기하셨는데 아메리칸 학원이 어떤 것에 관한 내용인지 조금만 이 자리에 오신 김에
혹시 살짝 힌트를 주실 수 있으신지? Yeah, the book is called American Hagwon, not American Academy, because Hagwon is something that is actually quite common all over the world. Since the beginning of education, before we had schools, we had tutors. Now, Hagwon, although it is so important in Korea, it's also part of every advanced economy. I want the word Hagwon, a Korean word, to be understood all over the world. Why? Because I think Hagwon is a unifying metaphor for the wish to improve yourself. I know that Hagwon is a very controversial topic. It's a very polarizing topic because it excludes and yet also feels inevitable. If you ask any mother in Korea, what do you think of Hagwon? They have many feelings. And I listen very carefully to all the mothers and fathers when they talk about Hagwon. And all the answers that I have received has been so different. So even though most people like to say, get rid of Hagwon, it's not fair, the reality is that very often Hagwons create almost a daycare function for some mothers. We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but it's true. Sometimes if a mother works, you have to send your child somewhere after school. That's important. And then the other thing that's really interesting is that Hagwon is a kind of way to create jobs that are temporary jobs for young people coming out of college. So if you ask many, many people who went to college, at one point they worked as a tutor. 그렇군요. 예, 아메리칸 학원 우리 한번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 이벤트로 우리 독자 여러분들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이 파친코를 다 읽고 오셨으리라 믿는데 간혹 아직 읽지는 않고 읽을 예정인데 우리 작가와의 만남이 너무 기대돼서 왔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께는 어쩔 수 없이 오늘 내용이 스포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노아가 죽음을 선택한 것이 허무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죽음밖에는 선택지가 없었을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Yes. He had to go. He had to go because, I know it's very upsetting. He had to go because I am arguing that my character is lying to himself about who he is. And when you lie to yourself about who you are, and you lie to others about who you are, you're not really living anyway. So ultimately, when you can't face the truth of your life because you're living your lie, that actual death versus the life lived in a kind of death eventually converge and becomes a real event. So for me, there was no other choice. And also, I wanted to say something about Noah, is that even though he's very admirable, because he's a very good student, he listens to his parents. So very often, people who are good people, readers are usually very good people, they admire Noah. But also, I want to really criticize rigid people. When you are too rigid and you can't change, when you can't accept differences, when you can't accept lower standards or change standards, that's a kind of death too.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순간 노아의 죽음이었습니다. 노아가 딱 죽으면서 그 장이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이제 다음 내용을 상상하면서 읽는데 이 책의 최종 생존자는 노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인물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도. 근데 거기서 딱 마무리가 되는 걸 보고 야, 역시 나 같은 평범한 독자하고 우리 작가님의 이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파친코를 읽으면서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 선자에 대입하면서 몰입했는데요. 만약에 작가님께서 선자였다면 동일한 상황에서 한수를 선택하고 영도에 남았을까요? 아니면 이삭을 선택하고 일본으로 떠났을까요? 어떠세요?
I would never choose Hansu. And I say that because I interviewed all these men like Hansu. And men like Hansu are really attractive. And they're very sexy. And they're very powerful. But they're terrible people. They're terrible people because they believe they can buy you. They could buy your life, your choices. And they also have to dominate you. The scene, which was beautifully dramatized earlier, is a really important scene because in it, you see that he lies to Sanja about the death of Isaac's parents. It's not true. He has no way of knowing whether or not the parents are dead or not. But he tells her this lie as a convenient way to control her and to keep her sons in Japan. So according to his plan, he will do whatever it takes. And I think that that's a very dangerous idea that the outcome justifies the means. I think every single day to live with dignity and honesty is very, very difficult. But a person like Hansu doesn't believe that. He just wants what he wants and he takes it.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작가님이 선자였다면 이삭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I don't think Isaac is my type either. 아하. But Isaac is a better person, a much, much better person than Hansu.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파친코에 등장하는 남자 캐릭터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남자 캐릭터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나의 이상형에 가깝다는 사람은 누굴까요? Oh, actually, I think Moses is wonderful. I think Moses and Isaac are really wonderful. And I think that it's interesting that Moses is Isaac's son, biological son. So even though his father is a minister, Moses becomes a person who doesn't always listen. He's not a very good student. He gets into fights. However, he's a good friend. He's loyal. He's a real, he's a protector. And I think that, and also he's very adaptive.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o be admired. 그렇군요. 예. 여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선자의 삶은 작가님께 어떤 의미입니까? 하는 질문이 또 있네요. Well, when I interviewed all these Korean Japanese people and also who are women and also their grandmothers, one of the things that I kept on hearing is that a woman's life is to suffer.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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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And I was very frustrated because I don't want to suffer all the time. However, it was very helpful to understand that if you expect suffering, in a way, you suffer less because you're not so disappointed all the time. One of the things that I know that as a college professor is that my students very often, especially the COVID generation, they're so unhappy. And a lot of it's because they're not told to suffer, they're told to be happy. Their parents keep saying, be happy, be happy. And the children are like, no, I'm not going to be happy. I'm going to be anxious and worried. Because they are. They're afraid of getting sick. They're afraid of environmental disaster. They're afraid of wars. They're afraid of the inflation, the economy. So the last thing they're thinking about is being happy. So in a way, the older generations that seem to understand that suffering is part of life, actually they're more ready for life. They have a greater sense of resilience. So I find that to be a really interesting thing about Sanja and about being a woman today. 그렇군요. 그 선자라는 이름을 접하면서 보통 그 선자라는 한국 이름이 선자가 착할 선자였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풀이하면 착한 여자인데 그 뜻이 혹시 그 작가님 책에 보면 그 여자는 뭐 끊임없이 뭐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런 고생을 아무 불만 없이 받아들이는 착한 존재 그런 의미에서 선자라고 이름을 붙이셨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주변에 선자라는 사람이 있었던지 어떠세요? Oh no, I don't know anybody named Sanja. No, actually, the more common name is Sunja. 아, Right, but I didn't like the name Sunja for my character. It's a very nice name, but it's not the right name. Sanja is meant to be a woman who's virtuous and who does suffer. I wanted to honor all the 할머니es and ajumas who work so hard and nobody ever gives them any credit. 아하, 그렇군요. 이 부분에선 제 예상이 어느 정도 좀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우리 작가님께 질문이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갖고 계신 분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난 이건 여쭤보고 싶었다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저쪽에 예. 자,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천의 소설가 박기주라고 합니다. 네네. 시장님께서도 아까 한 구절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빠찡코의 첫 문장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설을 쓰다 보면은 첫 문장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모든 서사를 압축하는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도 그러한 의도를 드러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Yes. So the first sentence of both my books, of all my books, encompasses my thesis statement, my argument. So the argument that I was making in Pachinko is that history has failed ordinary people who are not written about, who are not considered. But it doesn't matter because those ordinary people, even though the people in charge don't care, still fight, still survive, still want things for their children and themselves. They have deep, passionate feelings, even though the world doesn't care about them. So I wanted to say that. And I think that the older I get, the more insistent that I make, that I stress that this is true, that ordinary people, even though they are not considered, still have extraordinarily interesting, passionate, important lives. 네, 그렇군요. 자, 고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는 분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쪽에 바로 또 옆에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바로 옆에 계십니다. 네. 예, 부천 시민으로 이렇게 귀한 작가님이 이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상을 받게 돼서 부천 시민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어떤 소설이라고 할 때 캐릭터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끌어갔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했던 캐릭터는 뭐고 캐릭터를 통해서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지 그걸 좀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이제 많은 이제 작가들이 뛰어난 작품을 갖다가 쓰고 나서 그 작품에 대한 애착을 굉장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빠찡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알려져 있고 높이 평가되는 그런 소설인데 작가로서 이 빠찡코를 쓰면서 빠찡코 안에서 내가 이제 참 이제 이 소설을 썼지만 이 부분은 진짜 이제 굉장히 잘 썼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잘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뭔지 그 부분을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so much. It's very generous of you. I have a confession to tell you. I mean, you might not know this, is that when I worked on this book, I started to think about it when I was 19 years old. I'm 54 now. I published the book, I believe, when I was 48 years old, 49 years old. I think I sold it when I was 48. But I didn't have a contract. Like, nobody paid me for this book. I wrote it because I wanted to, and because I thought it was so important to me. And there was never a single novel about the 제일 교포 in the world.
And I thought if there is no book, it's because this topic was only interesting to me. But I thought that if it's interesting to me, then I wanted to finish it. And I wanted to write something that would matter. And once I started, I knew I had to finish it. But once I finished it, I had to get a publisher. So all that process was so, I almost had to forget my reality all the time. Because the reality is that all of my friends were being very successful and they were doing interesting things. And I kept on working on this book and nobody really understood why I was doing this. So the fact that I'm here today in Bucheon getting this award with all of you coming in the middle of the day, I can't even, it's so hard to even express what this means to me. So thank you so much. So I don't think I was working on a masterpiece, so it's incredible that you think so. As for the scene that's most important to me, I guess, gosh, that's really difficult, but there's one chapter that was in my original manuscript, Motherland, and that's the chapter on fingerprinting. When Solomon gets fingerprinted on his birthday in Japan and he has to go to the office with his father, that scene is really important to me, and it took me so long to write that chapter because I needed to get the law correctly, the history correctly, and also the feeling. So that chapter is told primarily from the point of view of Etsuko, a Japanese person. And I did that because I wanted a Japanese woman who had suffered, who had been through a divorce, who had been adulterous, who had lost her own children, to know, oh, this is what other people go through. So that decision to tell the story from Etsuko's point of view and to watch a child suffer only because he's Korean, that was very, very hard to write. But I feel really happy that I could share that with the world because I'm basically telling you what it's like to be an outsider. And I think everybody here knows what it's like to be an outsider. 그렇군요. 저분이 하신 질문 중에 그 작품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캐릭터가 뭐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글쎄요. 따로 한 명을 짚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가장 심혈을 기울인, 그러니까 가장 창조해 내는데 애를 많이 쓴 그런 캐릭터가 있을까요? Well, the first book, Motherland, did not have Sanja. So I wrote an entire book, and it was about Moses and Solomon. It was terrible. Because Solomon is a stupid character. He does not deserve a novel. But when I started again, I created the character Sanja, and that was really hard to do. Is she my favorite character? I don't think so. I think my favorite character is probably Moses. 그렇군요. 예. 자,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예. 맨 앞쪽에 예. 네, 우선 수상을 축하합니다. 저는 영화 감독 정지혁입니다. 아, 정정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는 영화 감독으로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파친코가 드라마화 됐는데 각 연기자들의 캐릭터가 작가가 소설로 구현한 캐릭터를 잘 구현해냈는지 그리고 감독은 연출자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작가의 주제를 잘 드러냈는지 얼마나 만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I decline to comment on the television show. 예. If you have another question, I'm happy to answer that question. 예. 우리 정지영 감독님께서 역시 직접 연출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질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또 작가 입장에선 답변 드리기 조금 난처한 입장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독자 1위이고요.
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그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해보시고 하셨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지 못한 그런 문화 차이가 있었을까요?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if you are a Korean person from Brazil, or a Korean person from Canada, or a Korean person from America, you're very different. And then you could be a person from New York City versus a person from Los Angeles or Washington, D.C., and those Koreans are really different. I think the more Koreans that I have met around the world, and I have met thousands of Koreans around the world, the thing that I realize is that you cannot make any generalizations about us. And that's the reason why wherever I go, whenever I'm asked to speak about Koreans, I keep asking people to really consider the humanity of Koreans, that we are allowed to be different, to please avoid making stereotypes about Koreans. Because if you think about it, there's so little known about Koreans around the world. So they make generalizations about Kim Jong-un, and because of Kim Jong-un, then all of us are like Kim Jong-un? That's ridiculous. And yet, I have to argue this because people still say foolish things who are very educated. I went to Australia, and I was asked to be part of a panel discussion about North Korea. North Korea is not my expertise. However, I was the only person of Korean ethnicity in this very famous conference. And everybody else, there were white Europeans or white Americans. So at one point, the moderator asked people what they thought about what was going on with the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one white American said, "You could never trust North Koreans. They will always lie to you." All North Koreans. So the moderator turns to me and says,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Minjin?" And I said, "There are 25 million North Koreans. How could they all be liars?" Whenever I hear anybody making a generalization like that, I really wonder about their IQ. I was so angry that a person would say that everybody is a liar. I've also heard South Koreans telling me, shockingly, "I don't trust South Koreans," to me. And then I say, "Well, how many South Korean people do you know?" Because there's 50 million South Koreans. So to answer your question, the differences are so extraordinarily wide and varied. And I think that what literature can do, or tries to do, is to show the human motivations behind every single person. And hopefully you have enough characters that when a person reads a work, then they can say, "Oh, I'm more like Kim Jong-ho versus, Sanja versus Isak." And I think that's the best we could possibly do. I really hope that we can think of Koreans being more human around the world. And that may seem so absurd, especially in Korea, but unfortunately, I've heard even Koreans consistently say, "Well, Koreans, we're really fast," or we rush too much. I'm like, not everybody. 그렇군요.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가만히 있어요. 저쪽에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이 손을 드신 것 같은데요? Hello, my name is Hannah Trevathan and I'm the director of Nottingham City of Literature, and it's a real privilege to be in Bucheon City of Literature for this wonderful award. The book has been translated and I wanted to ask you about your experience of being translated around the world and also into Korean. We met earlier. You're from Nottingham, isn't that right? Yeah, it's a pleasure to meet you. And from a sister city, right? So that's really terrific. Well, I'm really fortunate that I've been translated. So I believe that it's been translated to 35 territories around the world. So
I have had the distinct privilege of having people write to me from Afghanistan and Iran and Spain and Turkey and Vietnam, and I don't know what it's like to be translated for every single one of those countries because I don't speak all those languages. I think if I could have one superpower in the world, it's to be able to speak that many languages. That would be incredible to me. My experience of being translated, at least in Korean, has been the fact that I'm lucky to be translated at all. And also, when a translator does the work, it is the work of a saint. They're never, ever given the recognition that they deserve, and I think that's why this award in particular is so special, and I wanted to accept it and attend, because I wanted to honor the translations that I've had. I also have to say that because I have more power now than I did back then, I can approve things. Whereas before, when you're younger, when I had less success, I didn't have hardly any rights at all. I couldn't approve covers, I couldn't approve translators. And now that I have those things, I just feel so incredibly fortunate because it allows me to have an audience and to have readers. Because writers aren't really writing diaries. We're writing to be read. And to have a global audience is probably the greatest gift that a writer can have. 그렇군요. 예. 아, 정말 이 행사가 국제 행사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이번 질의문답을 통해서 느껴지고요. 과거에 문학소녀였고 또 지금 뭐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간 나도 우리 이민진 작가님처럼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꽤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책을 쓰고자 하는 분들께 또 그런 여성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언젠가는 나도 나만의 책을 쓰겠다.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예, 어떤 조언이 좋을까요? I have two pieces of advice. One is Grace Paley, who is a fiction writer from America. She always said if you are going to be an artist, so whether you're an artist, a musician, or a writer, is to keep a very low overhead. And that means that you should not have very high expenses. Because if you start to become very vulnerable to money, then you could really compromise your art. So I really try to live very simply because I want to create the kinds of books that I really want to write rather than being influenced by commerce. Also, I take so long to write my books that I have to be very careful. The second piece of advice that I really want to encourage is that to choose the important over the urgent. The world keeps asking you to do things urgently. And very often, with all the requests, it's hard to remember what's important to me. So to be able to choose the important over what's urgent is an important piece of advice for writers, and I think for anybody, really. 예, 좋은 말씀이세요. 예, 검소해야 된다. 예, 쉽지 않죠, 그렇죠? 예, 하지만 굉장히 참 요즘 표현으로 뼈 때리는 그런 조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글쎄 지금 시간상 자 우선 하나 더 받아보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작가 지망생입니다. 네. 저도 지금 소설을 집필하고 있는데 정말 잘 써질 때도 있지만 진짜 단 한 글자도 못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께서도 이제 그럴 때가 있는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Actually, I don't believe in writer's block. I know, shocking. What I do think sometimes is that instead of feeling writer's block, because that word, the expression is so impenetrable, a block. So I tell myself it's not really a block. I ask myself, what am I afraid of? Am I afraid of failure? Am I afraid of exposure? Am I afraid that someone's going to see me for what I am? I think that's a more useful question because that's what's stopping you from doing the thing that you need to do. And the other thing that I think is very important is I ask myself, well, why am I doing this project at all? Because very often when I talk to my students, where I teach writing, my students, they often want things, they want to be writers, but they don't want to write. And you're not that person. My students, they're very young.
They're very cute. They're like, I love my students. And also my students, they're not as interested in reading as many books to write books. I'm sure you don't have that problem. But whenever I feel a little stuck, I usually ask myself, what am I afraid of? And usually that question usually tells me what's going on. But I'm in solidarity with you. I am. All writers are connected. 네. 자, 저분이 나중에 이제 좋은 글을 쓰고 또 그 글을 쓴 이후에 그때 우리 이민진 작가님과의 만남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됐다.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순간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을 또 네. 저는 이 책이 저희 인기가 많은 이유가 한국인들의 입장만이 아니라 저희 부천에도 이제 중국인이나 조선족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에서 분명히 태어났는데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외국인 국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을 편견으로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좀 깨달음이 온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 세계인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이주해 있는 분들이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전 세계에 있는 표지가 각각 다르잖아요. 책 표지가. 그래서 어느 나라께 유독 마음에 혹시 드신 표지가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네. Oh, I love this cover. This cover is almost like the one that was my first cover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an inset of a pachinko, of an original pachinko game. So, and I wanted that game to be something that's understood. The problem with the word pachinko and also the having an abstract cover was a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So I'll tell you what happened is that my name is Minjin Lee. So it sounds like a foreign name to a Western person. The word pachinko is a foreign word to an English speaker. And then you had an abstract cover. So the reader had to be very curious to go through 3 different doors of alienation. However, enough readers did. And that's what is astonishing about this. The second cover, which I designed, the one that you saw earlier, it's blue and it has a woman with a hanbok. I designed that cover because I wanted the person who's the reader to have one less abstract concept. So I chose a Korean woman wearing a hanbok, and on the body of the skirt, I wanted to have the story and the landscape of her home, and also to see the little boys. So it's a much more literal cover. 그렇군요. 예. 자, 여러분 저 시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에 딱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예. 자, 예. 이번엔 저쪽에 계신 우리 남성분께 한번 마이크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어떤 질문하실지 궁금한데요. 네. 글을 쓰시면서 글을 쓰시면서 특히 더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있나요? 이 책을 쓰면서요? 네, 이 책 쓰면서요. 아. When I was researching this book, I was really heartbroken and depressed a lot, to be truthful. It was really upsetting to me to see the cruelties of war, to see how much people suffered, especially if they're poor. What was also sort of surprising is I read a lot of diaries written by Japanese people. So when you read the war diaries of Japanese individuals, very interestingly, they were not pro-government. They were mostly concerned with things like, why don't I have any rice? Why do I have to agree with the neighborhood control person who tells me how much rations I can have? So in Japan, during the war, if you were a housewife, you had to send, and if you were a mother of a boy, this is a Japanese person during the war, you would have to
before you sent your son to war, you had to have a party. But you knew that your son was going to die. And your son would likely come back without, if he came back at all, he wouldn't have an arm or a leg. This is during the war. And amazingly, during this time, if you're an ordinary Japanese housewife, you didn't have much food because you were only given what the government allowed you to have. So what you would have to do is not have enough calories for your own family, but you would have to save a little bit, enough to have a party to send your son to war. And if you didn't have the party and share things with your neighbors, they would think that you're unpatriotic. So when I did all of my research, of course, I studied everything of what the Koreans suffered. But then I also studied what the Japanese women were suffering. And as a mother of a son, I couldn't even imagine how difficult that must be. And what the social costs of feeling unpatriotic for not sending your son to war. So I would feel very down. And I'd have to try to figure out, well, where do I find the life in this? And the thing that was really helpful for me whenever I had a lot of stress and difficulty is I would talk to people who were actually Korean Japanese. And they would say to me, what are you so worried about? Why are you so upset? It's life. And then I was like, oh, they're okay. They're really okay. So it's funny about when you read things and you get really upset and you meet the people and they have a much better attitude than what you read. So I had to put the life back into the work. So even though there's dark moments in the book, there's also moments of lift. So it's kind of like in a painting, you have chiaroscuro, you have light and dark. That interplay of light and dark is so important in a difficult period of history. 그렇군요. 예. 자, 이 또 뒤에 사인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받지 못하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끝으로 혹시 아직 하지 못하신 말씀이나 뭐 이 자리를 또 마무리하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Getting this recognition is an extraordinary thing for a Kyopo. I want you to know that. So thank you. 예. 자, 아주 뭐 짧고 굵게 오늘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마무리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까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했지만 이렇게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다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작가님과 단체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하고 저는 무대 중앙으로 가서 한번 찍도록 할게요. 자. You have any favorite pose or gesture like this? 자, 여러분 밝은 미소 부탁드릴게요. 고향은 이름이자 단어이며 강한 힘을 지닌다. 마법사가 외는 어떤 주문보다도 혹은 영혼이 응하는 어떤 주술보다도 강하다. 이민진 작가는 찰스 디킨스의 말을 인용하며 파친코의 첫 장을 시작했습니다. 제2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수상작 파친코는 어디에든 뿌리내리고 싶어하는 생명의 본능이자 자연적인 욕구. 자이건, 타이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끝없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여정을 담아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당신이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이민진 작가님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